네,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월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통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통칭이는 사법심사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이 통칭을 인정할까 말까 사법심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는데 3번 지문 2번하고 3번하고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통칭위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그런 국가작용이고 헌법의 원리를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라든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러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 통칭이라 하더라도 자, 이게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심판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단 이 논리를 이 4번 지문 외국의 군대 파병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논리를 적용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별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사건별로. 사법심사를 했냐 안 했냐.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외국의 군대 파병 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대 정책 결단을 요한다. 통칭이라는 것이죠. 라고 하고 끝나버립니다. 예, 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 이걸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사법심사를 부정했죠. 사법심사 자제하겠다. 자, 일반적으로 통칭위는 법률의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도의 재량적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의 서운 취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우리 상훈법 이렇게 법률에 서운 취소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법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돼 있을 때는 이걸 지켜야 되겠죠. 이거 위반하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운 취소는 사법심사를 자제할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라 볼 수 있다. 틀렸죠. 여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5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자, 27번입니다. 27번에 운송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특허업이 되기 때문에 경업자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 푸실 때 이런 식으로 운수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노선 연장을 해줬다. 인가받은 상대방은 수익적인 처분이지만 경업자, 기존업자는 침익적인 효과가 되는 것이고 기존업자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다 경업자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석탄 가공업 허가는 이게 단순 가공업이라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강학상 허가업이 되는 겁니다. 요건만 구비하면 다 허가를 해주는 것이죠. 허가받은 자의 이익은 금지 해제로 인한 이익이 되는 것이고 반사적 이익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인정된다 틀렸죠. 자, 3번 지문은 경원자 소송이에요. 마찬가지로 경원자 관계가 될 때는 경원 관계죠. 누구나 자유롭게 허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일방에 허가를 해주면 타방은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럴 때는 허가가 거부된 자는 타인에 대한 허가도 다툴 수 있고 본인의 허가 거부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 자, 여기까지는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 이게 추정은 안 되지만 입증하면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환경 침해에서 법률상 이익은 이게 법률상 이익이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상의 침해인데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지 않을 이익, 이런 이익들이 법률상 이익입니다. 일단 이건 맞는 말이에요. 다만 밖의 주민들한테는 이게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려면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이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서 수질관리를 해야 될 의무, 이런 의무들은 이 상수원 확보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즉 여기서는 어떤 특정 대상 지역 주민의 이익을 보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얻게 되는 이익들은 반사적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수질관리 의무를 위반했다. 이걸로는 다툴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자, 28번으로 가겠습니다. 특별한 규정 없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하면 효력 발생하는 것이고, 이 공포일은 법 규정은 이렇게 돼 있죠. 이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되는데 이 관보 신문이 발행된 날, 조문은 그렇습니다. 자, 신청에 따른 처분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았고 신청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신청 당시 법령을 따른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신청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될 텐데 처분시법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에는 허가가 가능했다 하더라도 법이 개정돼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신법에 따라 허가를 거부해도 적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새로운 법령은 신법이죠. 자, 구법 당시 과거에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든가 완성된 사안에서는 신법을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 법령 효력 발생하기 전에 완성이 됐다 또는 종결된 과거 사실, 법률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실내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자, 구법의 신뢰 때문에 진정소급입법이 금지가 됐었는데 오히려 이 공익상의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럴 때는 진정소급입법이라도 허용이 되겠죠. 결국 전부 다 이 소급입법의 문제는 이익형량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풀어가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29번 실내보호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바로 실내보호를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구법을 제정을 할 때 구법에 따른 이익들이 반사적 이익이라든가 단순한 기대 이익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은 보호를 못 받는 것이죠. 자, 단지 이런 경우입니다. 1번처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자, 이런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률 자체가 국민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준비를 다 했는데 여기에 반하는 신법을 개정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실내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이 됐습니다. 자, 조합원들이 문제인데, 여러분들 재건축 조합에서 내부 규범을 정립할 때는 절차가 있었겠죠. 다 총회 의결도 거치고 이렇게 했을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이 정립된 규범에 따라 이 조합 활동이라든가 사업이 진행되겠지라고 신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선행조체 상대방과 수임인 등 관계인의 신뢰에 대해서 보호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쪽 책임이죠. 이쪽의 책임 때문에 이 보호를 못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신뢰가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만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임인 등 관계인을 기준으로 책임이 있냐 없냐, 여기까지 들어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나 법령 해석도 사안에 따라서는 신뢰보호의 대상되는 선행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일단 신뢰보호의 대상되는 공적견해 표명 대상되는 선행조치는 모든 국가작용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요건을 구별해 줘야 됩니다. 자, 5번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법상의 사정결정인데 이 사정결정은 아직 번호가를 하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사정결정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사정결정을 했지만 뒤에 바뀔 수도 있어요. 더구나 지금 보시면은 이 건축법상 사정결정인데 뒤에 행위가 뭐냐면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법이 다르죠?
법이 다르고 여기는 대규모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건축법의 사전 결정이 여기까지 해주겠다라는 게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이라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아주 중요한 파트다라고 했습니다. 자, 입법 부작위법 확인 소송. 처분이 아니죠. 항고 소송의 대상은 처분이 돼야 되는데 입법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행정규칙은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행정규칙은 재판의 근거법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죠. 그러니 이 구체적 규범 통제와 관련해서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라는 게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법규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자, 이 구체적 규범 통제일 때는 최종적 대법원이지만 법규명령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단 말은 헌법재판소도 위헌심사권을 갖고 있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게는 판단권이 없다 이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대법원에 의해서 법규명령이 위헌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판결을 한 그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수설은 오직 당의 사건에 대해서만 이 법규명령이 위헌이니까 적용이 거부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지되는 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을 때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존속한다 이렇게요. 자, 고시는 성격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효력 범위가 일반 추상적일 때는 입법인데 위임이 있다면 법규명령, 위임 없으면 행정규칙. 그런데 자, 이런 말,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버리면 처분법규가 되는 거죠. 처분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분성을 띠게 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기준. 행정규칙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렇게 부령 형식.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면 이 기준에 따라서 위법적 법을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논리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이냐 여부는 이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법률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이에요. 법률을 위반했냐 안 했냐 법률의 문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적법 여부는 그 면허 처분 기준만에 의해서 판단할 게 아니라 행정규칙이니까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맞겠죠? 그런데 시행령 별표의 처분 기준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판례는 이 기준은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행규칙 형식이냐 시행령 형식이냐 여기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단 문제는 법규명령이라도 여기 정해진 액수 이걸 그대로 부과하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액을 부과하라가 아니라 이 기준을 최고한도액으로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시오 이 문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한도액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되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을 하면서 상위법과 결합해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3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31번. 자, 3번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4번. 행정규칙은 내부 규범이기 때문에 법규명령보다는 이렇게 폐지한다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좀 더 수월해요. 내부적인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하는 법률에 위임이 있습니다. 이런 게 포인트라 했죠. 위임에 따라 보상 기준, 수익적 처분의 기준이에요.
자, 법률의 위임이 있고 여기에 따라 보상 기준을 구체화시킨 시행규칙 22조 이렇게 하면 전형적인 위임 명령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임 명령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공익사업과 결합을 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32번입니다.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 의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당연하죠. 주된 인허가를 신청을 할 때 여기다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 줘야 돼요. 물론 이제 불가피하다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해서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의무조항이에요. 협의를 해야 되고 이 협의한 사안에 대해서만 인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제의 효과가 생깁니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의를 요청받으면 기간을 요세요. 20일 이내 의견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요 기간 내 협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도 유리한 쪽으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의제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죠. 의제가 되는 쪽으로. 그래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협의가 된 걸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한테 유리하게 되겠죠. 의제된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번호가 하나씩 자꾸 밀리네요. 협의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당연하겠죠. 해당 법령을 위반해서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자,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허가가 의제가 될 때는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를 다 거칠 필요는 없어요. 절차는 생략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법에서 이 절차 거쳐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다면 법률에서 꼭 거치라는 절차는 생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의 절차에 관해 법률에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거쳐야 됩니다. 이 경우에만 거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의제되는 인허가 효과도 주된 인허가에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제되는 인허가 그냥 무작정 행정청이 인허가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허가 의제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만 의제가 되게 됩니다. 자, 강학상 인가 1번이 개념이죠.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적 완성. 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행위의 효력이 완성이 안 돼요. 즉 인가받기 전에는 기본행위가 있더라도 아직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인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가 대상되는 기본행위는 이렇게 효력이 발생되는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강학상 인가는 법규 형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청이 기본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처분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규 형식 가능하다. 틀렸죠? 법규 형식으로 가능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두 개 있다 그랬어요. 의무를 발생시키는 하명, 권리를 발생시키는 특허. 이 두 개만 법규 형식이 가능하고 하명과 특허만 법규 형식으로도 가능할 뿐입니다. 나머지 허가, 인가, 대리 이런 것들은 법규 형식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면 인가는 독립적 효력이 없어요. 보충적 완성이기 때문에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 취소를 구하는 소익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자, 34번입니다. 부관 34번. 우리 문제에서는 34번입니다. 법정 부관은 행정행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부관은 법이죠. 행정행위, 그래서 기속행위에도 법정 부관은 가능합니다.
조건부 행정에서 조건이 성취가 된다고 해서 당연히 행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게 아니다. 틀렸죠. 이 조건부 행정에는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됐던 행정의 효력이 당연 발생해요. 해제 조건,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냐 조건이냐가 불분명할 때는 부담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일정 기간 내 공사 착수를 조건으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했어요. 자, 해석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매립 면허가 나왔으니까 매립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죠. 즉 매립 면허 효과는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 착수를 조건으로 했단 말은 너무 공사가 지연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공사 착수를 하지 않으면 이 일정 기간 내 공사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 효과가 발생된 매립면허 효력을 소멸시키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 조건으로 가는 것이죠. 해제 조건. 자, 건축법에 근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는 기속행위라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원래 이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 없이 부담을 붙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건축법에 근거한다면 붙일 수 있죠.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번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으로 가십시오. 확약.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행정절차법에. 이게 대표적인 확약이죠. 어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그런데 문제는 우리 판례가 이 확약은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의 공정력, 불가증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문의 규정을 따로 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처분의 권한에 확약 권한이 포함됐기 때문에 본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은 확약할 수 있죠. 자,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확약을 할 때도 만약에 이렇게 본처분의 어떤 절차가 요구가 되면 본처분을 하기 전에 확약을 하겠지만 이 본처분의 절차는 다 거친 후에 확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명시가 돼 있어요. 다른 행정청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확약을 할 때에도 확약 전에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은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또는 문서로 이렇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확약이 구속력이 상실되는 거죠. 이 꼭 철회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실효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없더라도 확약은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아니한다가 틀렸죠. 실효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철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사안에 따라서 철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효된다 맞아요. 실효만 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랬습니다. 실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철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36번으로 가세요. 행정지도. 행정지도가 위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에 따라 결과가 허위신고가 됐는데 문제는 이 행정지도는 임의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위신고가 됐지만 이 허위신고가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정당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렸죠.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임의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대학 자체 징계를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요구. 아직 징계가 안 나왔죠. 요구 단계. 이럴 때는 항고송에 대상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처리 지시하고 그와 함께 시정조치.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 각종 시정조치 또는 시정요구, 조치요구 이런 말 나오면 거의 다 어떻게 돼요?
이 시정 조치에 따라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시정했는가 보고하도록 이렇게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 처분을 끌고 가세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런 말들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시정 조치, 시정 요구, 조치 요구 이러면 처분이다 이렇게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 요구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는가 이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처분 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적 사안들은 공표를 해야 되겠죠. 이건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37번으로 갑시다. 공법상 계약입니다.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자 여러분들 이 공법상 계약관계죠. 계약 해지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다. 맞는 말이죠.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공법상 계약이라고 했죠. 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지원하는 협약. 자, 이게 공법상 계약이면 이 협약을 해지하는 것도 공법상 계약 관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 환수통보, 원상회복이죠. 그래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거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자, 이거는 계약이라고 돼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 기업한테 다 맡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부 다 맡겨버린다. 그리고 이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은 행정재산이다 이렇게 했었죠. 결국 이거는 형식이 계약으로 돼 있지만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가 되는 겁니다. 즉 계약이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뭘로 봐야 돼요? 특허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틀린 말입니다. 공법상 계약으로 틀렸죠? 강학상 특허로 봐야 돼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보게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은 4번 지문. 이게 왜 수정이 안 됐네요. 자,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획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됐을 때 우리 공무원 임용도 그렇고 이런 계약관계를 유지할까 연장할까 그만둘까 재량입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상되는 공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계약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계약의 본질에 대해서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렇게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자, 1번 혹시 모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의견 청취 절차는 처분 자체가 침익적인 처분, 불이익 처분일 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처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말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기회 제공. 이 의견에 기속받는 건 아니고 기회 제공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 사전통지,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은 당사자에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고 제3자에게 권익을 침해하는 이런 이중효과적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입법의 흠결 아니냐라는 것으로 현재 우리 학자들이 보완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3자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3자에서 다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는 건 아니라 그랬죠.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하기 위한 이해관계인만 3자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효적 행정작용 같은 경우에 3자요적 행정의 경우에는 이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개최했다면
반복적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실 필요가 없죠.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 그럴 때는 생략사유인데 이 생략사유에 처분의 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 사실을 시인을 했어요. 자, 뭐만 시인했냐면 그래 나는 위반했다라는 걸 시인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전부 다 나는 다 받겠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러니 이 자체가 의견 청취 생략 사유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생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사전 통지 이전에 의견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위반 사실. 뭐 이런 걸 시인했다거나 이전에 의견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할지 모르지만 이거 뭐 단적으로 생략 사유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지문이 이 앞 문장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위반 사실 공표를 할 때도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이것도 사실은 명예라든가 신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돼 있어요. 자, 이거 외우세요. 자, 우리 온라인 공청회 단독 개최하는 사유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죠. 혼란스러워요. 정상적으로 공청회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의자 날아다닌다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청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됐는데 3회입니다. 1회나 2회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온라인 공청회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자, 39번으로 가십시오. 정보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사립대학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죠. 국비 지원 받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뭐 법인, 법인격이 있냐 없냐 설립 목적 불문합니다. 자, 공개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이 자체만으로 법률상 이익에 침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법률상 이익에 침해가 있어야 이 부분이 틀렸죠. 정보공개 청구권은 모든 국민이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바로 법률상 이익에 침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별도의 법률상 이익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 틀렸죠. 자, 이 정보공개 청구 통지받은 그러니까 3자에 관한 정보가 청구된 거죠. 자, 이 공공기관은 3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3일 이내 통보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공공기관이 3자에게 통지할 때는 지체 없이 그러면 이제 3자는 3일 이내 비공개를 요청을 하는 거죠. 형사재판 기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돼요. 형사재판 확정 기록은 형사소송법. 자, 이럴 때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죠. 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형사재판 기록이 아닌 불기소 처분. 자, 이때는 형사소송법이 아니에요. 왜?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적용됩니다.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15번인데 여러분들 우리 문제로는 40번입니다. 단체 소송 40번. 단체 소송의 대상은 이 집단 분쟁 조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단체 소송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틀렸죠.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단체 소송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 틀렸죠. 여기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정회원수 100명이 아닙니다. 1,0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다른 단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소재기를 못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확보가 됐는데,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새로운 증거가 다른 단체가 확보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들, 이쪽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 이게 틀렸죠. 자, 41번입니다. 네, 행정기본법상의 행정상 강제. 우리 행정강제가 강제 집행과 즉시강제가 있어요.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여기까지는 강제집행. 그리고 즉시강제가 따로 있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행정강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맞는 말입니다. 자, 즉시강제는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이게 틀린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 하나 더 있죠. 성질상. 그 의무 위반의 성질상 미리 이렇게 의무를 부과를 하게 되면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 자, 이런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강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꼭 급박할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급박한 경우도 있고 미리 의무를 부과해가지고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이럴 때도 가능합니다. 행정상 강제조치관의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죠. 여러분들 행정강제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자, 중요합니다. 요 중에 요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안 돼요. 이걸로 목적 달성이 안 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보충적 강제집행이 직접강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자, 42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스스로 일으켰으니까 가면 안 되겠죠. 자, 2번 중요한데, 신분에 의해 성립할 때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요 신분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가 감경, 가중, 부과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신분 없는 자에게 미친다가 틀렸죠. 이 가중 감면은 신분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분 없는 자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 그대로 부과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자 그랬어요. 자, 하나의 행위가 여러 위반 행위가 있다면 가장 중한 과태료 자주 나오죠.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할 때는 사전에 의견 제출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 주소지예요. 이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 소재지가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행정청의 소재지 지방법원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 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게 됩니다. 자, 43번으로 가겠습니다. 국가배상. 자, 43번 국가배상에 보시면은 1번에 보시면 국가에게 일정 사항에 관해 헌법에 의해 부과되는 구체적 입법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체적 입법 의무가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입법 부작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랬죠. 네, 이럴 때는 국가배상 문제도 나오지가 않죠. 이 시청 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 부패 혐의자로 신고한 다음에 문제는 이 공무원이 동사무소로 전보가 됐어요. 이것만으로 징계받는 것도 아니죠. 단지 근무지가 옮긴 것 뿐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청 세무과 소속의 공무원이 무허가 건물 세입자에게 시형 아파트 입주권 매매를 했어요. 세무 공무원의 직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무 공무원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범인의 행위로 보질 않습니다. 자,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공상 입은 군인은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보상금 등의 보험 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자, 맞는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중배상 금지에 따라서 이 군인 등은 이 피해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가능할 때는 가능할 때죠. 이중배상 금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다만 이제 반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배상금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보상을 청구하는 거죠. 자, 이건 안 되지만 배상금 받고 보상 청구하는 거 배상금 받았으니까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5번 도로 개설 등의 공사로 인한 무과 건물의 강제 철거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단체장애 철거 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형 아파트 분양권 부여. 자, 여러분들 아파트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종의 뭡니까? 생활대책이죠. 생활대책. 생활급부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공권력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 이가 틀렸죠.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인데 손실보상에서 이 하천법에 따른 보상 청구권, 여기서부터 공권으로 봤어요. 당사자 소송.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 시설의 소유권 귀속. 자, 법률로 이 시설 토지의 소유관계를 법으로 정한 겁니다. 즉 이거는 뭐 절차를 거쳐가지고 토지를 수용하는 게 아니죠. 법률로 아예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이다. 즉 헌법 23조 3항의 문제가 아니라 23조 1항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가 나왔어요. 문제는 뭡니까? 매립면허 고시예요. 매립면허. 아직 매립면허가 나왔다는 것이지 사업이 시작이 되지가 않았어요. 매립사업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손실보상을 요구할 때는 재산권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매립면허 고시만 있지 아직 사업이 시행이 안 됐으니까 관행업자에게 피해가 이 관행업 이 자체 어업을 할 수 있죠. 피해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이 착수돼 가지고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다. 이럴 때 보상을 청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주대책 생활보상이죠. 자, 5번도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해서 일정 규모 상가용지를 공급하는 생활대책, 생활보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생활보상은 헌법 23조 3항의 손실보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뭡니까? 헌법 34조 근거법이죠. 우리 헌법 34조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라는 사회보장 청구권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권리지 헌법 23조 3항의 손실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보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버리면 틀려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34조 문제로 간다 그랬죠. 34조 23조 손실보상의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45번으로 가세요. 심판 재결의 효력입니다. 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게 되면 재결만으로 처분이 서급에서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처분행정청의 별도의 행위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취소 재결, 인용 재결이죠. 행정청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대세요죠. 3자요.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 보완을 해서 정당한 부담금을 산출한 다음에 새롭게 부담금을 부과했어요. 이럴 때는 재결의 기속력이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중요한데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행정청은 재처분의 의무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재처분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직접 처분도 가능합니다. 자, 이때만 돼요. 이때 의무이행 재결에서만 가능합니다.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해서
의무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했을 때 이럴 때만 직접 처분이 가능해요. 간접 강제도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넣은 이유는 직접 처분은 위원회가 해줄 수 있을 때 하다 보니까 직접 처분이 안 된다면 간접 강제를 하기 위해서 조문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가 틀렸죠. 법령 규정에 따라 공고 고시한 처분, 대개 이제 일반 처분들이에요. 이게 취소 재결로 취소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될 테니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46번의 문제입니다.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 심사 결과 통보,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죠. 본 처분에 대한 거부가 아닙니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죠. 이 검찰에 대한 경고조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는 여기는 불이기수반대요. 단순 경고하고 다릅니다. 이 검사는 감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3번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권리라는 것이 행정청에 처분이 있어야 권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행정청의 처분 없이 법률의 규정만으로 직접적으로 권리가 바로 인정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권리를 다툴 때, 주장을 할 때 이 처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처분을 받아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부하면 항고소송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거부 상태에서 현재 어떻게 됩니까? 권리가 없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항고소송을 다툴 수 있겠지만 이 권리 주장하면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를 못해요. 우리가 이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은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데, 권리가 있는 자가 당사소송을 제기해야지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당사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 거부처분 취소 판결 받고 권리 인정받은 다음에 당사소송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을 잘 보시면은 관계법령의 해석상 급부받을 권리죠. 법령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당사소송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급부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지급결정은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인데 급부받으려고 하는 자가 곧바로 행정청에 속한 국가나 단체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지급을 소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안 돼요. 이때는 뭐를 받아야 됩니까? 지급결정 받고 들어와야 돼요. 지급결정. 처음부터 행정청의 지급결정을 건너뛰어버리고 바로 급부받으려고 곧바로 소송 제기한다, 당사소송을 제기한다?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안이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이게 이제 최근 판례라서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어요. 요청하는 결정. 자,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요청만 했지 아직 입찰 참가 제한이 나오진 않았죠. 그런데 이 법에 보니까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받은 행정청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해야 돼요. 이게 예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건축법의 건축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더라도 신고 반려 단계부터 다툴 기를 주겠다 이렇게 했었죠.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는데 나중에 불이익조치 나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툰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미리 다투게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입찰 참가 자격 처분이 나왔을 때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다툰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요 단계부터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위법이라면 여기 때문에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데 요 단계부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 권리구제에 도움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처분성을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 사건별로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입니다. 아직 이 사람은 승진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처분을 인정하지 않죠. 삭제를 했다고 해서. 자, 47번으로 가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인데 자, 우리 지방자치법의 188조의 조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장애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정이 부당해서 공익을 해야 한다라고 인정될 때는 주무부 장관 등, 뭐 시군 구라면 시도지사, 시도지사라면 주무부 장관,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정명령에 대해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를 취소 정지할 수도 있어요. 자치사무는 시정명령 법령에 위반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자주 나온 날인데 시정명령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이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취소정지하면 이 취소정지가 소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시정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빈출 파트입니다. 시정명령을 다투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초해서 장관이나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취소정지했을 때 그걸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취소정지 대상되는 장애 처분은 꼭 우리 국민에 대한 처분이 아니죠. 국민에 대한 처분만 꼭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의 처분보다 더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8번 조세행정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조세는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낼 때 국가로부터 뭘 받고 반대급부로 주는 건 아니죠.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일방적. 그래서 공공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일정 경비를 부가 징수하는 것. 자, 이거는 일정 경비입니다. 경비. 조세가 아니죠. 뭐에 대한 사용에 대한 뭐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지 일방적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조세가 아닙니다. 조세는 특정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상성을 내포하고 있다. 틀렸죠. 보상하고는 전혀 관련 없죠. 그냥 국민이라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단 그 요건은 갖춰야 되겠죠. 납세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사회농업병이므로 납세 신고 수리하는 행위. 자, 우리 판례가 조세 부과 처분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신고 받은 다음에 세금 내는 거 수령만 하는 거죠. 수령 이런 거지 과세 처분이 아닙니다. 자, 국세환급금은 이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이 결정을 해야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환급 거부 결정 자체가 이것 때문에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가지고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을 볼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일종의 뭐냐면 법률에 따라 당연 발생하는 부당이득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반환 관계는 민사 관계로 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의 환급 청구하고 다릅니다. 자, 과세관청이 조세부가 처분한 뒤에 당초 부가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했습니다. 원처분을 한 번에 꼭 감액했죠. 그러면 감액을 다툴 필요는 없다 그랬죠.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을 다투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액 소송 대상은 경정결정이 대상된다. 틀렸죠. 경정되고 남은 원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 권한의 위임입니다. 49번. 일단 권한 위임이 있으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전결은 내부적 관계이기 때문에 법률 위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죠.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규칙상 이 법령상 규칙의 방식으로 위임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말은 법에서
이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법에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의 방식으로 위임하라. 그런데 조례 방식으로 위임을 했다. 당연히 위법이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문제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에요. 잘못된 조례에 따른 처분이죠. 근데 이 사실 규칙에 근거해서 처분해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처분했다. 요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장의 규칙도 자치법규고 조례도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무효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위임은 안 되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50번. 일괄 사직서 제출한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뭐예요?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률적 유효. 국공립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했습니다. 조교수와 부교수는 완전히 신분이 다르죠. 하자 승계되지 않습니다. 4급 공무원이 상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됐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까지 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돼버리면 거의 뭐가 됩니까? 3급으로 승진될 거라는 확약과 비슷한 꼴이 되는 겁니다. 임용권자에 대해서 상급 승진 임용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 틀렸죠. 이때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가산점 제도에 의한 이 자체만으로 비례 원칙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 4번 5번 알아두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요게 이 사안입니다. 지금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대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죠. 요구 중인 자. 이 사람은 직위해제 대상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위해제는 말 그대로 징계 의결까지예요. 만약에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는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징계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로 한정된다. 이게 지금 이 사안인데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요 정도가 되면 신청권이 인정되고 신청권이 없다.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자, 이게 지금 마지막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제가 진도별로 조금 편제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좀 더 나시라고.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꼭 맞춰야 될 지문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